네, 안녕하세요. 오원트 금융연구소의 오상열 대표입니다. 오늘 금융집짓기 AI 자산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금융집짓기라는 것이. 제가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좋을 거고요. 뒤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산관리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asset이라고 그러죠. 보통 자산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죠. 첫째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매매 차익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키는 자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에서는 임대를 내는 경우에 월세 같은 임대료를 받는데 이게 이제 현금 흐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샀다 팔면 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매 차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게 되는 거고, 이런 부동산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산군에는 주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배당이라는 거를 뭐 매년 받기도 하고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월배당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또 샀다가 팔면 10,000원에 샀는데 뭐 1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매매 차익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자산이고요. 세 번째 자산은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채권 투자에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부채 증서죠.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약속을 하는 그런 부채 증서인데, 이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약정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거를 보통 표면금리 또는 발행금리 또는 쿠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면 만기까지 이 약정된 이자를 또박또박 받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다가 만기 때 복리로 한꺼번에 받는 그런 채권도 있습니다. 이런 이자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받는 건데, 중간에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변동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변동되게 되면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샀다가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싸게 샀다가 비싸게 채권을 팔게 되면 그게 바로 매매 차익이 생기는 거죠. 가끔 사람들끼리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매매 차익이라고도 하고요. 자본 손익이라고도 하고, 자본 차익이라고도 하고, 뭐 양도소득이라고도 하고, 양도 차익. 어쨌든 샀다가 팔았을 때 그 남는 금액, 그것을 보통 매매 차익이다. 그래서 자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동산이 있고요. 두 번째 주식이 있고요. 세 번째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예금도 있죠. 예금 같은 경우는 자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보통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캐시에 가까운 금액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자산 관리의 자산은 크게 세 가지죠. 부동산, 주식, 채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자산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금리가 어떻게 되고 물가가 어떻게 되고 경기가 어떻게 됐을 때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런 변동하는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적정한 기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금리입니다. 이자죠.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보통 기준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미국이나 한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바로 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모르고서는 자산을 관리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자, 금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말에는 거의 5% 중반을 가고 있죠. 무려 5% 이상이 3년 안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자산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0%에서 예를 들어 5%로 올라간다. 또는 반대로 5%였던 기준금리가 0%로 또 3년 만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0%에서 5%로 올라가는 것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예적금 금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 또는 적금 이런 것들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여기에 덧붙이는 가산금리가 올라가고 거기에 우대금리라고 해서 우리 은행의 단골 고객들은 또 금리를 더 올려주죠. 아니면 자동이체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우대금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가 3%면 가산금리 1%, 그래서 4% 주고요. 거기에 우대금리 1%, 그래서 5% 내외를 주는, 여기에 이제 특판예금 같은 경우는 뭐 1, 2%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예적금의 금리가 올라간다. 첫 번째, 이거 간단하죠?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여기에 연동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회사채는 채권의 일종이죠. 국채도 있고요. 지방채도 있고 공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는데 이런 회사채의 금리를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코픽스 금리라든지 이런 대출금리도 결국엔 같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한 달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원리금을 내고 있던 분이 갑자기 대출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출의 종류는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정금리로 갈아탔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대책 없이 대출 원리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 대출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원리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은 뻔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리금이 올라가면 나의 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끌족이라고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샀던 그런 30, 40대, 20, 30대 젊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급여는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인데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뭐 신림동 이런데 갑자기 원리금이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져.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의 대출 이자를 내기 버거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부동산이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의 부동산의 가격이 예사롭지 않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진다. 뭐 꼭 일반적인 논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현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금리라는 것은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반대 결과를 낳게 되죠. 예를 들어
안전자산의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화랑인 것은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어떤 이런 특수한 어떤 업종의 화랑이 전체 산업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업황이 너무 좋아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화랑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일반적인 론은 기준 안전자산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게 세 번째 흐름이고요. 네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이 채권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증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020년 제로금리일 때 만약에 기준금리가 제로이면 국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도 제로금리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제로금리보다 좀 많이 주거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 금리가 좀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1%로 여러분이 채권을 매입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의 이자를 주는 연 1%의 이자를 주는 국채를 매입을 한 1억 원어치 매입을 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불과 3년이 지나자마자 5%로 오른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5%로 오르면 채권의 발행금리, 표면금리, 쿠폰, 확정된 고정이자도 5% 내외, 지금은 한 4.5%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까지 이자를 주는 게 발행이 되는 거죠. 물론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도 있고 만기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자를 1%가 아닌 5% 내외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전 2020년에 국채를 1억 원어치 산 이자 1% 주는 국채를 산 여러분과 지금 2023년 연말에 국채를 예를 들어서 5%로 50년 동안 받는 국채를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배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마 굉장히 많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1% 이자를 50년 동안 받는데 누구는 한 3년 기다렸다가 5% 이자를 50년 동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대열에 끼고 싶어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여러분의 채권을 중간에 매각하고 매도하고 새로운 5%짜리 쿠폰, 고정수익을 주는 채권, 새로 발행하는 채권을 사려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 그런 채권들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발행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발행하는 채권의 인기는 좋지만 기존에 발행해놨던 기존의 낮은 금리로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했던 채권들의 가격은 우수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 채권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만약에 인하한다면 떨어진다면 채권의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채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두 가지죠. 발행하는 시장에서 본 거하고 유통되는 시장, 사고 파는 시장에서의 채권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달러가 있죠. 달러라는 것은 미국의 화폐이죠. 미국이 현재 5.5% 기준금리가 있고 한국이 3.5%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미국이 5.5%의 이자를 주고 한국이 3.5%의 이자를 준다면 한국의 지금 $1 환율이 1달러에 한 1,300원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한국에 투자되어 있던 달러들이 미국의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한국은 동결되고요. 그러면 달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걸 보통 자본 유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빠져나가면 한국에 있던 달러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1달러당 원화의 가격은 1,300원에서 1,4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거를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을 줄여서 환율이라고 하고 이걸 더 줄여서 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테크라고 하듯이 환테크라고 하는데 재테크의 끝판왕은 결국 환테크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결국 사고파는 통화를 두 나라의 통화를 사고파는 이런 환테크가 재테크의 끝판왕인데 어찌됐든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1,300원, 1,400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금을 하신다라고 해도 이왕이면 원화 예금보다 만약에 달러 예금을 한다. 그럼 1년 뒤에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의 달러 예금을 했다고 쳤을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자 5.5%를 받는 것과 동시에 환차익을 얻으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1,300원을 주고 1달러를 매입했는데 1년 후가 되면 1,4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5개의 자산군이 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첫째, 예적금 금리 올라가고요. 대출금리 올라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보다 좀 더 변동성이 큰 코인, 가상화폐 같은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2024년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더 좋은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코인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채권은 발행 시장은 괜찮지만 유통 시장은 떨어질 수 있다. 달러는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자산군이 2가지 정도가 남는데 하나는 원자재, 원유와 같은 알루미늄, 철광석 이런 원자재, 실물 자산이죠. 이런 원유와 같은 원자재 시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자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유와 같은 이런 실물 자산들은 사실 금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산군에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립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 이거를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산 배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바구니에 예적금도 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담고 주식도 담고 코인도 담고 그 다음에 채권도 담고 그 다음에 달러도 담고 또 원유도 일부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담느냐, 어떤 비율로 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쉽게 원칙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금융권에서 강의하고 상담하고 자산을 관리해드리면서 깨달은 한 가지 법칙은요. 7대3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70%, 위험자산의 30%. 이게 어떻게 보면 골든 밸런스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현금 같은 거, 예적금, 그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위험자산에는 당연히 주식.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ETF도 주식에 들어가고요. 주식이 하나 있으면 주식이지만 10개 있으면 이거를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을 10개, 20개 묶으면 펀드라고 하지만 이거를 100개, 500개 묶으면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펀드죠. 미국의 존 보글이 만든 이 인덱스 펀드. 그래서 나스닥 100,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00개의 좋은 주식을 묶어놓은 거, 이게 인덱스 펀드죠. 그리고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즈 회사가 500개의 미국 유망한 기업들을 묶어놓은 거를 S&P 5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인덱스 펀드로 거래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유명한
ETF죠. Exchanged Traded Fund. 그래서 ETF는 주식의 형태이지만 속 알맹이는 펀드죠. 근데 주식이 100개, 200개, 500개. 그래서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 200개를 묶어놓은 거를 코덱스 20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담겨져 있는 200개의 기업. 이렇게 해서 주식, 펀드, ETF를 골고루 하는 것이 하나의 주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군을 하나로 묶어서 결정하는 게 자산 관리인데, 이 자산의 높낮이, 가격을 변동시키는 게 결국은 자산 관리이고, 이 자산 관리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금리다. 그래서 금리의 향방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미국의 연준의 위원장들, 은행장들 몇 명이서 모여서 파월 의장과 만드는 FOMC 회의에서 두세 달에 한 번씩 결정을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 주식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출렁출렁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뎁스 있게 더 들어간다면, 이 금리를 결정하게 만드는 두 가지 아버지와 엄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결정되는 데는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금리가 결정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경기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라는 겁니다. 물론 경기는 좀 규모가 크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택시 타고 가시다가 요즘 경기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의 그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라는 것은 보통 지수 중에 PMI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미국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다음 달 재고가 많을 것 같으냐, 줄을 것 같으냐, 고용은 잘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생산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경기 호황이 예측된다 그러면 50 이상이 나오고요. 경기 불황이 예측된다 그러면 50 미만, 즉 49, 45, 40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0이 넘느냐, 50이 안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국의 PMI는 1년 이상 4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 침체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는 지금 안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지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나 과거 독일 같은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상황에서 데모가 일어나고요.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서민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프리카 사태처럼요. 그래서 물가 안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물가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거의 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CPI하고 PCE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라고 하고요. 연준이 좋아하는 물가 지표는 PC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CE를 더 많이 보지만 어쨌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기준으로 CPI는 3.2%고요. PCE는 2.6%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PCE의 기준은 2%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안정적인 물가 성장을 가정한 게 바로 2%입니다. 그래서 2%가 넘으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의 가격이 들썩들썩이겠죠. 너도 나도 돈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물 하나를 먹더라도 500원, 600원, 700원.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여야 되고, 돈의 양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효과적인 게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형태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졌죠.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8%, 9%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니까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0%였던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단숨에 치고 올라간 상황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은 반대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산을 관리하실 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거꾸로 하신다면은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하나는 경기, 하나는 물가. 이 중에서 아버지의 역할하는 경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연준이 봤을 때, 한국은행이 봤을 때 중앙은행이 관심 있는 거는 바로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가 2022년 여름 대비해서 지금 거의 3%, 2.6%, 거의 2%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 이제 물가가 잡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다가 안 올리는 거고요.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서 뭐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직 임금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제가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와 물가를 통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이 금리에 의해서 5개, 6개의 자산군이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운용해서 연간 6%, 7%, 8% 또는 4%, 5%, 6%의 기대 수익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산 관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자산 관리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울까? 자, 고민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상품.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시공을 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전원주택을 여러분이 뭐 강원도에 전원주택 하나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안전진단을 받을 겁니다. 진단 분석을 해야죠. 이게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재개발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될지 진단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 분석을 한 결과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설계가 들어가면 이제 견적도 내야 되겠죠. 얼마 정도 들어간다.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뭐 철근도 깔고요. 뭐 콘크리트도 하고요. 또 벽돌도 바르고요. 뭐 이렇게 지붕도 만들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시공한다면 당연히 뭐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관리, 자산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 관리는 그냥 시공하고 관리의 입장이지 그 전 단계인 설계를 한다거나 진단한다거나 분석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금융 집짓기 자산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는 시공에 맞춰져 있는 거고 금융 집짓기라는 거는 그 앞단까지도 고려한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단하고 설계하고 분석하는 거는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예적금 이런 거는 상품이죠. 상품을 팔으면 모든 금융기관에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많이 팔죠. 그래서 ELS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코 같은 외환 상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보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자기와 맞는지 안 맞는지 진단 분석 설계도 하지 않고 상품을 덜컥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 벽돌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대리석이 이태리제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우리 집하고는 맞지 않는, 우리 집은 그냥 초가집을 줘야 되는데 쉬운 예로 대리석 벽돌을 갖다 놓으면 초가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전원주택으로 조그마한 원두막 하나 지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화려한 대리석으로 진다면 뭔가 안 맞는 거죠.
참고 삼아 예를 들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분석 설계하고 나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은 대부분 시공만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금 손실을 보고 ELS를 원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든가 만기 때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산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앞단에 금융의 집짓기처럼 어떻게 하면 진단, 분석, 설계하고 시공 관리까지 할 것이냐 전반적인 인생의 흐름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집을 어떻게 지으시죠? 보통 지붕을 그리고 기둥을 그립니다. 집을 그릴 때는 지붕을 그리고 기둥을 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집을 지을 때는 어디서부터 짓느냐? 땅이 있으면 일단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됩니다. 예, 물론 지하 1층, 2층을 팔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기초공사만 하기 위해서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땅이 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면 방이 만들어질 겁니다. 방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위에 대리석이나 아니면 대들보, 보와 처마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 지붕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집을 짓는 순서입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놓고 볼게요. 그 인생의 가장 기초 공사는 뭐냐?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붕괴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땅처럼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보장자산이라는 기초공사를 뭐 암보험이라든지 실비보험이라든지 치매간병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이 있죠. 이런 민간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이런 것들로 기본적인 기초공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축이라는 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여러분의 인생, 좀 어렵지만 개념적으로 인생이라는 대들보를 올리고 그 위에 투자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이자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 돈이 줄어든다든가 물가가 올라가서 내 수입이 줄어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중심을 잡고 내진 설계 같은 것도 하는 거죠. 그렇게 금융의 집짓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오면 지금 현재부터 은퇴 사망할 때까지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금융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은퇴 나이입니다. 은퇴 나이.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은퇴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나는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와중에 막내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다면 아니면 남은 주택담보대출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남아있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 나이가 있고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면 왼쪽에 현재 나이가 있고요. 중심에 은퇴 나이가 있고요. 마지막은 사망 예정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50세이다. 근데 70에 은퇴한다. 90에 사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0이라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0에 은퇴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겪냐면 퇴직이라는 이벤트를 겪습니다. 퇴직. 직장에서 나와서 완전히 사회활동을 접을 때까지를 우리는 반퇴 시대라고도 하고요. 소득 크레바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부터 우리나라 은퇴 나이는 현재 73세 정도 됩니다. 네, 은퇴 나이 70과 예정 사망 나이 90세 사이에 있는 거를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건강 수명. 그래서 이 건강 수명이 우리나라 나이로는 83세입니다. 근데 그냥 80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강 수명이라는 거 뭐냐면 70부터 80까지는 건강하게 있지만 8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보통 요양원이나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후를 생활한다고 해도 이것 떼고 나면은 실질적인 노후 생활은 별로 기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설계하고 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생의 여러분 현재 나이, 은퇴 나이, 사망 나이를 기준으로 이제 기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두 가지의 저축을 해야 되는데요. 은퇴할 때까지 두 가지의 저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축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부채를 상환하는 건 두 가지죠. 신용담보대출이 있고요. 신용대출이 있고, 또 하나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은 없앨 수 있지만 담보대출은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아가지고 담보대출 이자 내고 나면 사실은 그 전에 30년 상환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갉아먹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담보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은퇴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축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부채 상환하고 저축하고 노후 준비인데, 저축을 해야 되는 거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노후 준비만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도 마련해 줘야 되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좀 신경 쓸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 또 젊을 때는 주택 마련도 해야 되고요. 이런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저축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공적연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그다음에 군인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이런 공적연금에다가 퇴직연금 있죠. DB형, DC형, IRP. 여기 또 이거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연금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개인연금은 뭐 일시납으로 들어가는 거가 있고 월납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월납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이 있고, 또 비과세 연금이 있죠. 세제적격 연금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거로도 이제 부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그다음에 생명보험사에서 하는 즉시연금이라 해서 뭐 1억 원을 넣으면 다음 달부터 30만 원, 40만 원,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지만요. 이런 즉시연금도 있고요. 이것도 안 되면 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지연금, 전답 과수원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뭐 이자소득이나 이런 걸로 충당을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이제 기초연금이죠. 65세 이상 되신 고령자들의 소득을 100분위로 해서 70 하위 70%, 그러니까 30등까지는 안 주고요. 그 밑에서부터 꼴찌까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연금이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것들로 노후 생활을 하는 건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냥 안전한 예금으로만 두면은 물가가 보통 아까 보신 것처럼 2%에서 3%로 매년 오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채권, 예금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산 관리하고 굉장히 맥락이 유사한 건데, 그 자산 관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노후를 위한 것이냐, 자녀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뭐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이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맨 마지막 바닥을 다지는 게 민간보험, 민영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은 호불호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보험에 대해서 많은 아픔이 있으신 분들, 뭐 보험료를 내고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해약하면서 원금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보험이라는 그 자체는 위험관리의 4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관리라는 거, 위험이라는 건 리스크인데요. 리스크는 possibility of loss입니다.
손실 발생 가능성인데 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관리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빌딩에 불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한다든가 소화기를 두는 것은 위험 축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손에 피가 난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위험을 보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큰 위험, 예를 들어 미국의 9.11 테러 같은 위험들은 위험을 회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발생하는데 이 위험의 크기가 너무 큰 위험, 이런 거를 우리는 위험을 이전시킨다고 합니다. 트랜스포, 다른 쪽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그게 바로 보험사가 되고요. 보험사에 떠넘길 때는 떠넘기는 그 관리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보험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고 보험은 저축은 원금 보장이고 투자는 실적 배당인데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투자도 아닌 비용에 해당합니다. 비용이라는 거는 코스트라는 것인데 코스트라는 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보험이라고 합니다. 100층짜리 빌딩을 졌는데 화재보험을 가입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화재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빌딩을 아무리 어떤 화재가 나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혈관도 많이 녹슬게 되고요. 몸의 장기들도 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5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실손보험이나 이런 걸 준비 안 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성인병에 관련된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필수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준비하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65세가 넘어가면 보통 치매나 간병이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식으로 담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에 대한 위험, 장애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암이나 뇌출혈, 뇌경색, 그 다음에 협심증, 심장, 이런 것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를 제공해주는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입원이나 장기 입원에 대비하는 입원 비용, 또 수술 비용,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와 같은 어떤 그 치매, 그리고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상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 케어 보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보험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게 진단 분석하시고 설계하시고 상품을 시공하시는 이런 3단계 전략을 하셔야만이 나에게 맞는,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이 수입이 없는데 너무 비싼 종신보험을 한다든가, 돈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값싼 보험으로 한다든가, 이거는 내 옷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치수를 잘 재서 진단 분석하고 설계해서 보험을 준비하시고요. 신용대출을 갚고, 그 다음에 저축을 마련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는 금융집짓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집짓기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의 나이를 대입해보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 금융집짓기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5가지 원리를 깨우치게 되시는데요. 돈의 5가지 원리의 첫 번째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돈을 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 예금이나 채권에서 이자를 받는다든가,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다든가, 부동산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책을 써서 인세를 받는 이런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은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73세의 은퇴 나이라고 했는데, 은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득이 중단되는 겁니다. 스탑 셀러리죠. 스탑 인컴입니다. 인컴이 멈추는 겁니다. 자, 인컴이 멈추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끊어졌는데 지출은 계속되죠. 그러면 수입이 끊어졌는데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을 좀 더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퇴에는 2가지 은퇴가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 은퇴가 있고요. 하나는 비자발적 은퇴가 있습니다. 자발적 은퇴라는 것은 내가 50이 되기도 전에 40이 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만큼 돈이 나오는 거죠. 주식으로 나오든 임대로 나오든 채권의 이자로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돈이 나온다면 은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부의 원천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노동으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게 될 텐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70을 넘어서 80까지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게 바로 비자발적 은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발적 은퇴를 생각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대비해서 이런 돈을 버는 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게 첫 번째고요. 이런 돈이 나오면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됩니다. 바구니에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모아서 이 돈이 어느 정도 바구니에 차서 넘칠 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는 시드 머니라고 하고 종잣돈이라고도 합니다. 이 채워지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계속 돈을 뺏쓰게 되고 이자나 배당이나 연금이 나오질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돈을 모았으면 이제 이 자산을 운용해야죠. 불려야죠. 그래서 1억을 만들어 놨으면 이거를 5억, 10억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불리기라고 합니다. 우리 금융에서는 투자라고 하죠. invest.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돈을 만드는 과정을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로 1억을 5억, 10억으로 만들었다면 자, 10억의 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60, 70에 10억이라는 현금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현금으로도 될 수 있지만 주식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좀 일부 있고요. 채권도 있고요. 원유도 있고 달러 자산도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된 10억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운용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7%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쉽게 은행 이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이자가 7%다. 그러면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7%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7천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대략 한 5, 600만 원 정도, 5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거기서 물가 같은 거는 좀 빼줘야 되니까 한 80만 원 짜투리 빼고 500만 원의 현재 생활비를 여러분들은 10억을 갖고 있으면 7%로 운영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원금을 쓰지 않고 원금 10억에서 불어나는 7%의 이자와 배당과 연금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10억 원이 있느냐라는 거와 나는 7%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문제없는 거죠.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금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억 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적금과 또 주식과 채권과 그 다음에 연금 상품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즉시연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나 ETF, 한국 배당주 ETF, 미국 배당주 ETF. 그러면 한국에서 배당 수익률이 1등부터 5등까지를 보면 보통 주당 배당이 나오는 게 주가 대비해서 한 10% 내외에 나옵니다. 그러면 10%의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월배당 ETF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월배당이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이걸 점점 늘려서 연금화해서 이걸로 생활할 수 있다면 은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돈을 벌게 되면 돈이 들어오면 돈을 모으고 이거를 불려서 돈을 자산 관리로 운용해서 계속 운용하면 여기서 돈이 500만 원씩 나오겠죠. 그러면 이 500만 원이 캐시플로우가 되죠. 그럼 다시 1단계로 가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다시 쓸 만큼 쓰고 모으고 불리고 다시 굴리고 이 관리가 돌아가는데
이 돈을 마지막 단계는 지켜야 되는 단계죠. 지켜야 되는 단계. 그래서 마지막 돈을 지키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아끼는 만큼 돈은 지켜집니다. 그러면 돈을 왜 지켜야 될까요? 돈을 왜 지켜야 될까? 돈을 내가 만약 10억 원이 있으면 이 10억 원, 100억 원이 있으면 이 100억 원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남은 가족들에게 승계하기 위해서,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절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법이 최고 세율이 50%죠. 그래서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유언장 없이 돌아간다면 5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누진공제액, 그다음에 뭐 경비, 공제 이런 거 빠지지 않고 50%의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100억의 50%, 50억입니다. 현금으로 6개월 안에 내야 됩니다. 내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면 1차, 2차, 3차 유찰이 되는데 요즘처럼 경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100억짜리가 80억이 되고 64억이 되고 51억이 됩니다. 세 번 떨어지면 100억이 5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억 받아가지고 50억 세금 내고 나면 꼴랑 1억 남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상속세가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동산을 100억대를 넘겨받았다고 유가족들은 생각했는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1억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안의 재산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와 상속은 세율은 똑같지만 살아서 주는 거는 증여라고 하고요. 죽어서 주는 거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되기 전에 미리미리 미성년자는 2천, 성인 자녀는 5천, 배우자한테는 10년에 6억까지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계획, 이게 바로 설계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진단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진단 분석과 설계 없이 그냥 보험 들고 투자 상품 들고 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우리 금융의 주택이 어떠한 작은 위기에도 무너지고요. 정작 필요할 때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상품을 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자산 관리를 할 때 앞단에 진단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나에게 맞춰진 맞춤형 자산 관리가 필요하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자산 관리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답은 바로 금융집짓기 자산관리라는 거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